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무역 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하면서 반등을 보이는 듯했던 수출이 이달 초에 다시 15% 감소했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수출 부진의 해법은 없는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여러 경제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출 부진이 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수출 부진에 대해서는 일단은 대중국 수출 부진이 문제로 가장 꼽히고 있거든요. 네. 어디가 좀 근본적인 원인이고 정말 중국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사실은 지역별로는 중국으로부터 무역 적자가 제일 크고요. 네. 그다음에 품목으로 보면 반도체 분야 부진이 제일 큰데 두 개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사실은 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대중국 수출 부진의 핵심이 반도체 수출 부진이기 때문에 거기 공장이 많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같이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10년간 무역 흑자의 90%를 중국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 흑자를 중국에서 보고 반면에 적자를 일본, 미국 네. 또는 유럽의 일부 국가들 이런 국가들로부터 무역 적자를 보는 특히 또 우리는 중동 국가로부터 에너지를 거의 석유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곳곳에서의 무역 적자를 대중국 무역 흑자 또 아세안 국가들에서 우리가 좀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 메꿔 왔는데 대중국 무역 흑자가 적자로 전환되면서 전체적인 수출 부진에 빠지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반도체 분야가 지금 작년부터 해서 작년 한 5월 이후부터 계속 반도체 쪽이 부진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출 감소를 좀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 효자 수출 품목 그리고 가장 큰 수출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수출 부진을 좀 그렇습니다. 이끌어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한테 일본이 수출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구조적인 것들이 있다가 우리 기업이 좀 성장을 하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게 줄었거든요. 반대로 우리도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다가 중국도 성장을 하고 또 중국의 인건비도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다른 데로 옮겨가고 이러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연구소에 좀 있었을 때 네. 한중일 동북아 협력 분야를 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재밌는 현상은 2000년 초반까지 한국은 일본한테 무역 적자를 보고요. 중국은 우리한테 무역 적자를 보고 또 일본은 중국이 무역 흑자를 일본한테 봅니다. 이게 삼국이 물려 있습니다. 무역 관계가. 그래서 그 당시에 한일 간의 무역 적자 문제가 가장 심각했을 때 우리가 일본에게 어떤 문제 제기라면 일본 측의 해명이 우리한테 설비나 중간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부품이나 한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수출이 높아질수록 우리로부터 무역 적자가 커지는 거다라는 설명을 일본 측이 이제 방어 논리였던 거죠. 근데 동일한 방어 논리를 우리가 중국에게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의 무역 흑자 규모가 적자 규모가 줄어드는 이유는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수입선도 다변화되는 게 있는데요. 최근에 중국의 변화를 보면 그런 유사한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어떤 이 외교안보 문제도 밑바탕이 깔려 있죠. 특히 사드 문제 이후에 깔려 있긴 하지만 그 외에도 경제적인 문제만 좀 살펴보면 저는 그래서 큰 틀에서 한중 무역 관계의 구조적 전환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유는 중국의 전체적인 산업 수준이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수입 대체 효과죠.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수입하던 거를 자체 생산해서 하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이 2010년대 이후 생산 비용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네. 노동비, 그러니까 임금도 많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토지, 임대료 등등 여러 가지 생산 단가가 증가하다 보니까 한국의 기업이 중국에서 제3국으로 이전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미 베트남은 우리 기업들이 많이 가 있고. 그렇죠. 핸드폰 같은 그렇습니다. 거 베트남에서 많이 만들잖아요. 그 외에 또 인도네시아라든지 또는 제3 그 외 기타 국가들로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 기지를 이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비나 중간재 부품들이 중국으로 가던 게 제3국으로 수출하니까 자연히 수출이 줄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중국에서의 어떤 선호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화장품 예를 들게요. 우리나라 화장품이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줄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가격 대비해서는 중국산 제품에게 밀리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제품에 중국 사람들이 자연히 이제 지금 경제 수준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저가나 이런 가격 그 제품보다는 좀 고가의 명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니까 네. 유럽산 화장품들의 수입이 급증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가지고 있던 그 화장품 시장의 비중이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지금 대- 반토막이 난 게 예. 수치로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20% 수준에서 네. 지금 한 10% 초반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고요. 그 빈자리를 고가의 그 유럽산 제품이나 또는 일본산 제품이 그걸 네. 메꾸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우리 기업들도 그 중국의 시장 변화, 중국인들의 그 수요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대중국 수출 부진의 원인은 외교안보 문제도 밑바탕에 깔려 네. 있지만 이런 전반적인 무역 구조의 구조적 전환기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서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려면 이제 저는 그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협력이 나타나야 되죠. 예를 들면 새로운 분야. 예,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중국 경제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게 결국 친환경 산업이거든요. 그린 그 산업 분야. 네. 그래서 에너지 관련 분야라든지 또는 그런 어떤 이 신재생 에너지 또는 그린 그 산업 분야의 협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배터리 분야는 한중 간에 분명히 협력할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 분들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가 사고 싶은 걸 한국이 수출 안 한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반도체 분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네, 이제 네. 소위 치포 동맹이라든지 네. 또 미국의 여러 반도체법 등등에 네. 따라서 우리나라가 그 공급망에 대한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좀 더 그 핵심적인 전략 물자 또는 미래 그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네. 핵심 산업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제한되고 있는 거에 대한 중국체의 불만도 있고 우리 기업들은 뭔가 하고 싶은데 좀 어려운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겁니다. 지금 좀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구조적인 변화가 있으면서 여기에 따른 해법들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 기업들의 답답함, 그리고 네. 중국에서의 답답함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그러면 그 중국을 이제 수출을 더 많이 하기 위한 그런 해법으로 친환경 이쪽을 지금 네.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와 이제 협력할 수 있는 친환경 분야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보기엔 이제 배터리 분야라고 네. 생각을 하고 또 중국이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풍력 에너지 분야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독일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그 기술력이 높았는데 네. 우리나라도 꽤 그 일부 기업이 풍력 발전소나 이런 쪽의 기술력을 높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중국의 기업들이 이 시장을 굉장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한중 간에 협력할 분야가 분명히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최근에 모든 분야에서 앞으로도 이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중견 기업에서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중국도 한국하고 협력을 하고 싶다고 중국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이 서비스 분야입니다. 서비스 분야에 대한 협력을 특히 온라인 기반한 그 서비스 분야 협력을 좀 서로 강화해야 되는데 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간의 양국 간에 좀 불편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분야가 해소되지 않으면 이 분야가 온라인 분야 서비스가 좀 확대되기 어려워. 네. 예를 들면 중국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그 인터넷에 대한 규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자유롭게 기업 활동하기도 어렵고 또 추가적으로 한국계 이런 어떤 이 온라인 시장에 대한 그 규제를 하고 네.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그 양국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해서 좀 넓혀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분야는 결국은 핵심적인 거는 반도체 분야를 포함한 이런 핵심 산업들에 네. 대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그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에서 그 G7에서 나왔던 얘기가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가자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의 최근에는 이제 옐런 그 재무장관도 방중을 했죠. 네. 그러니까 주요 인사들이 국무장관 포함해서 다 중국을 방문하고 또 미국을 대표하는 내노라는 CEO들이 다 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최태원 우리 그 대한상의 회장이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중국이란 큰 시장을 포기하고 한국 경제가 회복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한 겁니다. 최근에 한미 관계 또는 여러 가지 그 미중 관계 속에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네.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그런 쪽에 공급망을 재편하는 쪽에 들어가고 있지만 이 속에서 어떻게 리스크를 최소화할 거냐 하는 문제가 저는 기업하고 우리 정치권 정부가 지혜를 모아야 될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하고도 조금 잘 지내야 되고 또 중국은 그런 산업적으로 우리가 잘 지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양쪽 사이에 껴서 힘든 부분은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그렇죠. 대한 좀 해안이 있으실 것 같아요. 글쎄 이게 뭐 당장 네. 해안을 내긴 참 어려운 건데 네. 우리 경제가 보면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여전히 가장 높은 그 이제 무역 관계를 봤을 때 네. 무역 의존도가 한 20% 되고 실제로 그 부분은 홍콩을 제외하고 있거든요. 홍콩을 포함하면 한 4, 5%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중국 의존도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고 과거는 네. 거의 30% 가까이 네. 됐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그 비중을 감안했을 때 우리로서는 여전히 중국 시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외교 안보 문제하고 경제 문제를 너무 일치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도 그러니까 정부가 저는 시장 경제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미국의 기업들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바이든 정부 얘기가 있다고 바이든 정부의 뜻을 꼭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뜻이 있고 기업은 기업의 네. 이해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기네 그 미국 내 법률에 의해서 미국 기업들은 선택하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의 영향력이 좀 높게 네. 비춰지고 있고 또 네. 그런 식으로 정부가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또는 중국의 압력이 가해질 때 네. 한국 기업들이 마치 한국 정부의 입장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처럼 비춰지는 게 문제인 거죠. 저는 네.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 자체가 시장경제 시스템이고 개별 기업은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택을 한다. 미국하고 경제협력이 높을 뿐이지 또는 중국하고 협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게 조금 여지를 열어주는 게 우리 정부도 부담을 덜고 네. 기업은 선택의 여지를 갖게 되는데 마치 이제 기업들에게도 그런 그 무언의 압력들이 가고 네. 있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아직까지 여전히 관치 경제, 관치 금융의 그런 잔재들이 곳곳에 남아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기업들로서는 굉장히 답답하겠죠. 네, 그런 부분을 좀 벗어나야 사실 반도체와 대중 수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도 우리 그렇죠. 경제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요. 그런 예. 것들을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렇다면 국내 이야기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요. 2.7%를 기록해서 21개월 만에 2%대에 진입했다 예.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도요 장 보러 가면요, 의원님 너무 힘들어요. 몇 개 안 집었는데 금방 예. 5만 원 차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물가 상승률이랑 체감 물가랑 이렇게 괴리가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흔히 이제 장바구니 물가라고 네.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쓰는 그 비용은 굉장히 높은데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네. 그 현실하고 좀 동떨어져 네. 있는. 하나는 이제 정부는 여러 가지 지표를 넣고 이 소비자 물가를 측정하기 때문에 네. 그 전체 물가에서 보면 어떤 부분은 물가를 좀 낮추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물가를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체감도가 다 다릅니다. 네. 대체로 아마 일반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좀 높은 느낌이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저효과인데요. 예를 들면 물가는 한번 뜁니다. 네. 한번 뛰고 나면 이게 되게 이제 전월 대비 또는 이제 그 전년 대비 이런 물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짜장면 한 그릇이 5,000원 하다가 한 7,000원으로 뛰었어요. 네. 그럼 그때 굉장히 체감 물가는 많이 뛰고 부담스러운데 이게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7,000원이라는 게 이제 그다음부터는 익숙해지는 네. 거고요. 그리고 7,000원에서 7,500원 오르면 얼마 안 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는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네. 되면요. 그러니까 내년에 7,500원이 되면 사람들의 기억은 야 내가 2년 전에 5,000원이었는데 이게 벌써 8,000원 이렇게 하네. 이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오른 건데 네. 그 지표에는
7,000원에서 500원 오르게 되는 거잖아요. 1년이 지나면. 그렇죠.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기저효과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네.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체감하는 데보단 안 오른 것처럼 반영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정부도 좀 이거를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민 음식이라고 하는 라면값 이야기가 최근에 화두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라면값 인상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인하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유값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오랫동안 의원을 하셨으니까요. 이런 정부의 기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이게 한 가지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서민의 물가 고통, 그다음에 어떤 그 생활의 고통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는 정부가 뭐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거에 따른 부작용이 훨씬 더 크겠죠. 왜냐하면 그 기업이 어떤 제품을 올리는데 네.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메커니즘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럼 개별 항상 정부가 이건 물가를 내려, 이거는 내려 하면 일일이 이제 그 국민적 여론이 생기고 관심이 생길 때만 그런 현상이 그렇죠. 반영이 되는 거죠. 네네. 지금 그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카르텔 얘기 많이 하는데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되고 네. 가격 단합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중대 범죄가 있어요. 중대 범죄가 아니면 주가 조작. 네. 그다음에 화폐, 위조 화폐.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담합행위입니다. 네. 이 세 가지는 미국 그 법에 있어서 경제 범죄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 법률 위반이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 계속 지금 이런 그 담합행위에 대해서 그 징벌적 그 손해배상 또는 징벌적 벌과금을 네, 과징금 정도. 그렇죠. 네, 근데 굉장히 지금 주는 낮죠. 걸로.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카르텔 잘못해가지고 담합행위 잘못하면 회사가 잘못하면 망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세금 네. 맞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해서 이득을 보는 것보다 잘못하면 우리가 큰일 난다는 생각을 갖고 네. 있기 때문에 아예 그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해도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익의 몇 프로만 반환하게 되니까 네, 과징금만 내면 이제 그렇습니다. 된다 이 말을 차라리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자제하는 거는 기업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손익을 따져보면 손해가 아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때 그 이익의 몇 프로가 아니라 매출의 몇 퍼센트로 한다든지 또는 이익의 몇 퍼센트 그 이상을 그 징벌적으로 그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네. 할 수 있게 좀 제도를 바꾸자고 했는데 그런 제도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부는 제가 보기엔 이렇게 단편적으로 그 껌껌이 이런 그 개별 기업의 임금 상승을 막으려는 것보다는 카르텔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근데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카르텔과 담합 관련된 이야기는 오래된 이슈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뭐 석유, 제일 대표적인 게 기름값이죠. 그리고 담배 예. 이런 부분에서 사실 계속 이슈가 되오긴 했는데 왜 국회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안 된 건가요? 항상 이제 이 부분이 기업들은 부담을 느껴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담합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고 그 징벌적 손해나 또는 네. 징벌적 배상금을 그 과징금을 좀 높인다고 하면 제게는 이제 기업 뭐 반기업 그 법 네. 또는 기업에 대한 옥죄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네. 이거야말로 아까도 제가 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대표적으로 자유시장 경제의 대표적인 나라 아니겠어요? 아까 중대 세계의 범죄, 네. 그러니까 주가 조작, 그 위조화폐 그리고 이런 그 경제적 담합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이 처벌도 그 수준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부분은 좀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이야기가 되는 것들이 결국에는 서민들의 경제에도 타격이 되다 보니까 앞서서 이제 물가 상승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거를 더 여쭤볼게요. 물가 상승세의 오름세를 좀 낮추기 위해서 혹은 서민들의 좀 주머니 사정을 좀 좋게 해주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좀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인플레라는 게 사실은 시장 경제에서는 빛과 그림자입니다. 네. 왜냐하면 투자와 소비, 그다음에 정부 지출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좀 이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경제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호하는 물가 상승률의 범위는 대략 한 2% 초중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가 1% 초반까지 떨어지면 이건 디플레 현상이거든요. 경기 불안을 우려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은 대략 2% 초반에
중반. 그저이 2% 초중반의 물가 상승률 네. 거기에 그 실질 성장률이 한 3% 안팎되면 경상 성장률이 한 5% 6%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 가장 선순환적인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 물가 상승률은 이제 약간 좀 이것도 이 그 구조적 요인이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유동성을 늘려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유동성에 의한 그 효과 그리고 서비스 분야 특히 인건비 분야가 물가 상승을 주도하면서 4% 5%까지 네. 올랐죠. 한때 이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너지 가격도 에너지, 그랬지만 네. 에너지 가격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안정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하나는 물가를 너무 떨어뜨린 것보다는 한 2% 초반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럼 두 번째는 원래 선순환 구조는 이러한 속에서 물가 상승률 플러스 경상 성장률이죠. 네. 그 실질을 포함한 네. 그만큼의 소득 증가율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그 물가가 오르고 그만큼의 소득도 같이 증가하면서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약간 경제 활동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 문제가 사실 요즘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네. 최저임금 또는 전반적인 임금 소득의 문제가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과 좀 괴리돼 있죠. 그러니까 좀 아쉬운 거는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성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네. 그 시기에 초반에 경제 전반적으로 네. 경상 성장률까지 다 떨어진 상태였고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도리 경제가 주저앉는 상황에서 그런 것이 계속 가다 보니까 네. 그 부담이 좀 도리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가중된 측면이 네. 하나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전체적인 경제 운영에 세팅을 좀 다시 해야 될 때 아닐까 생각돼요. 그래서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임금 상승과 그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그 명목 성장률이죠. 명목 성장률, 그다음에 인플레 간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2% 초반을 포함한 한 5, 6%의 네. 경상 성장률. 거기에 그에 걸맞는 임금 상승률이 따라준다면 도리어 경제가 활성화되는 네. 그러니까 화랑기인데 전반적으로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가 좀 다운돼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민들 사이에서는 내 월급만 안 올라 이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 이제 말씀이 나온 김에 그러면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최저임금 여쭤볼게요. 소득이 이제 올라야 된다라고 그래야 이제 선순환 구조가 또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매년 최저임금이야 줄다리기를 합니다만 가장 관심이 되는 건 10,000원이에요. 이 10,000원을 넘는 것이 의원님은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시는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그 사회적 협의가 좀 필요한데 네. 10,000원이냐 아니냐가 그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전체적으로 그 우리나라 저 일본하고 비교해도 일본은 이미 천행으로 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대부분의 그 최저임금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시급이나 이런 게 더 높습니다. 네. 편의점 같은 경우 천행보다 많은 보통 한 1,400엔 정도를 네.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는 이 중위소득, 그러니까 이 근로자들의 노동자들의 중위소득이 너무 낮다 보니까 최저임금하고 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네. 거의. 그게 제일 문제고 전체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형태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업종별 지역적 편차가 너무 큽니다. 특히 업종별로 이 어떤 최저임금의 기준을 조금 더 차별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예를 들면 일률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경제 상황이라는 게 경기 변동적 요인도 있고 또 그 발전 속도에 따라 차이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아는 반도체 분야나 이런 데는 거의 그 최저임금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뭐 금융권도 그렇겠죠. 네. 그러면 되게 직접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데가 그런 어떤 그 소상공인 자영업과 관련된 아르바이트 시장이라든가 거기서 네.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 업종별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문제가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상생협력에 대한 그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수 그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있고 그 성장의 파이가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다음에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흐르는 구조가 아니죠. 그래서 불공정한 거래, 또 시장의 어떤 이 이익이 좀 더 그 아래로 흐를 수 있는
그러한 상생협력 구조를 만드는 그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지 네.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 때 네. 포괄적으로 밑바탕에는 상생협력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에 대한 우리가 재구조화, 경제 전체에 대한 재구조화를 전제로 해서 그 경우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적절한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 임금 상승률의 적정선이 같이 비례해서 갈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년 사실 최저임금 올리느냐, 뭐 동결하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당장에 이걸 해결하기에 그렇죠. 급급하기보다는 좀 근본적인 네. 의논과 논의 그리고 네. 전체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의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플러스 알파라고 하든가 네. 그 알파를 어떻게 할지는 협의가 필요하지만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냥 그렇죠. 매년 노동자 측에서 가져오는 거, 네. 그다음에 뭐 사용자 측에서 가져오는 거 같고 나중에 결국 안 되니까 정부 측의 그 공공에서 나온 대표자에서 그냥 그 정해지죠. 결정되는 정해지는 네. 그런 방식이 반복되는데 그런 거보다는 일종의 그 룰 세팅 룰을 정할 때 항상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플러스 얼마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실질 경제 성장률 합친 경상 성장률의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를 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을 네. 하는 게 저는 현실적이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곳곳에 좀 고쳐야 될 근본적인 것들, 사회가 또 그만큼 빨리 바뀌어 왔으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네요. 마지막으로 이거를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새마을금고 얘기를 여쭤볼게요. 예. 행안부 간사로도 계셨으니까 사실 새마을금고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 뱅크런 문제는 급한 불을 껐으니까요. 이슈가 되는 게 이게 금융위로 감독기관을 옮기느냐, 행안부에 그대로 두느냐 이 문제거든요. 사실 행안부에서 새마을금고를 금융 관련해서는 단독으로 거의 보고 있는 중인데 이거 이번에 급한 불 끄는 데는 또 금융위원회의 역할도 컸단 말이죠. 이게 근데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행안부는 우리가 그래도 이번에 잘 처리했다 이런 입장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새마을금고를 어떤 기관으로 볼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한 시각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농협 같은 경우는 완전히 금융기관을 갖지 않습니까? 이미.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는 아직 그 중간 단계, 아직 그 초기 단계에 있는 건데요. 제가 행안위에 있을 때도 그 당시에 이제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 새마을금고 총연합회에서 그 이사장 연임 3선 연임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네. 법으로 그걸 풀어달라는 요구가 왔을 때 그거를 푸는 조건으로 그러면 금융위 감독을 받는 게 어떠냐. 근데 그 결국은 안 됐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부정적 시각도 있고 네. 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전히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 행안부와 금융위 간의 밥그릇 싸움도 있는 거죠. 이거는 그 새마을금고는 행안부로부터는 자기네 권한이기 때문에 주고 싶지 않은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최근에 그 새마을금고가 초기 단계에 설정될 땐 그 협동조합 각이 조합원들 간에 그 돈을 모아서 그 조합원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상권에 투자하는 거에서 이제는 굉장히 모험적으로 투자를 하고 최근에 문제가 된 거는 사실은 부동산 투자 문제거든요. 그렇죠. 부동산 다른 데 문제가 아니라 네. 부동산 투자에 대한 대출 연체 이자율이 지금 한 10%까지 올라가면서 네. 지금 문제가 된 거기 네. 때문에 이 경우는 원래 그 새마을금고의 당초 취지하고 안 맞는 분야에 이제 이미 돈을 투자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덩치가 그만큼 커졌네요. 그렇죠. 덩치도 네. 커졌고 저금리 시대에 네. 뭔가 이익을 남겨야 네. 되니까요. 그렇다면 그런 여러 가지 그 분야까지 대출하고 그 금융 사업을 한다면 저는 보다 금감원이나 금융위의 감독 통제권을 좀 더 높여가는 방향으로 제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인력 문제라든가 기존에 행안부에서 해왔던 것들이 있으니까 더 잘하지 않겠는가? 행안부에서는 14명 정도가 새마을금고를 본다고 하고 금융위원회에서는 중소금융위로 가게 되면 사실은 한두 명 정도의 인력에 한다. 뭐 조금 늘린다고 해도 이거를 10명 정도의 수준으로 늘릴 수는 없으니까 네. 결국에는 감시가 좀 느슨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있긴 하거든요. 글쎄요, 저는 사람 숫자는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마을금고의 문제는 자금 운영의 투명성과 네. 그 경영의 그 어떤 투명성 문제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그 수많은 새마을금고를 14명 갖고 충분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결국은 이걸 금융기관처럼 다룰 거냐? 그렇지 않고 신용조합, 협동조합이라는 그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될 때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금융기관으로 이전됐을 때는 그만큼의 투명성과 그 이 현재 자금 운용에 대한 거를 공개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간다면 훨씬 더 그 저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네. 협동조합이 이 새마을금고가 출범할 때 당초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네. 농민들 입장에서 농협은 더 이상 농민들의 기관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그냥 금융기관으로 돈을 더 많이 버는 거고 당초 해야 될 농산물의 수급을 조절하는 기능은 농협이 뭐 하느냐 이런 네. 불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역사회 소상공인들 간의 일종의 협동조합 형태로 시작된 새마을금고가 그 기능을 계속 유지하는 게 사회적 공익에 부합하느냐 아니면 이제는 덩치도 커졌으니까 금융기관처럼 역할을 하고 그런 통제를 받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익에 부합하느냐 하는 어떤 그 판단의 네. 문제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기준으로는 대출도 많이 해주고 예. 이런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금융위의 기준을 통해서 규제를 받는 것이 조금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쪽의 목소리가 예, 나오고 예, 있는 거군요. 예. 네. 근데 그 경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건 자칫 잘못하면 네. 그 조합원들 또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자금 제공 기능을 했지 않습니까? 네. 융통 기능을 해왔는데 네. 소액을요. 그런 새마을금고의 역할이 만약에 사라지거나 제한될 경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갈 거냐? 그러니까 이 제1금융권의 은행들은 우리를 고객으로 취급 안 해주고 네. 우리들은 어디로 가냐 네.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은 이 관련 전문가들, 관계기관들, 그다음에 이해 당사자들 간에 조금 저는 이런 논의들을 해가면서 제도 네. 개선의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오늘 의원님 모시고 사실 경제 전반에 대해서 이것저것 여쭤봤는데 드는 생각은 사실 사회도 변하고 정치 경제도 변하고 이러면서 고쳐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구나. 의원님 앞으로 더 바빠지실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모시고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포맥스니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